과거보다는 사람들이 더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퀘스천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그럼 최근에 그 전월세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고 한번 가볼게요. 전월세 시장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세는 품기라고 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전세 품기.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구하고 싶어도 사실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힘든 시장입니다. 또 집주인도 전세금을 더 올려받았을 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니까 부동산을 한 채 더 산다거나 이렇게 다른 투자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대출금리는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는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금에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이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전세를 받느니 월세를 좀 더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월세화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월세 시장으로 넘어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세금이 어느 정도 몇 억 정도 세팅이 된 상태에서 그 안에 일부 금액만 월세로 위에 얹혀지는 구조로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바뀐다기보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전세 시장이 줄어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월세 시장이 늘어가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올해부터 임대차 계약하는 방식 중에 월세가 전세를 추월하게 된 그런 현상이 올해부터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만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점차 시장은 월세화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임차인들도 월세를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사실 임차인들은 월세를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를 원하지만 전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넘어가는 현상이 많은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과거에 뭐 전세 사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전세보다 월세를 많이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벽하게 맞는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를 이제 전세 사기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파트 시장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 혹은 나홀로 아파트 시장에서 그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 이렇게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아파트 시장은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아파트 시장은 워낙에 그 전세 물건 자체가 없기 없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가면 뭐 우리 한국의 특징이었었던 전세 시장 자체가 네. 진짜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네. 교수님 봤을 때는 전세 시장 없어질 것 같으세요? 전세 시장이 당장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점차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사람들이 더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전세금 큰 돈을 맡겨도 이 사람이 당연히 돌려주겠지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 인식의 저변에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퀘스천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뭐 서울의 지역은 오를 수도 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서울의 주요 입지 외의 지역은 계속 오를까? 수도권이나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도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세금을 넣었을 때 계속 시장이 오르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해서 이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은 이제 소비자들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 돈을 너한테 꼭 돌려줄게 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그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앞으로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계속 이렇게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게 팩트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 현상이 지속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세 시장이나 전세 시장, 즉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하고자 하는 공급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은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 되어 있어요. 임대를 하려면 예를 들어 제가
주택을 임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살고 있는 주택 필요하고 그 외에 주택이 하나 더 있을 때 그거를 임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 규제. 네, 다주택자 규제도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없애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를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실거주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조건 실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빌려주고 다른 집을 빌려 살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제 나 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네? 라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 실거주 의무가 생겼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빌려줄 수 있는 공급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임대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근데 그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집을 공공기관에서 그걸 다 사가지고 임대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예산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고 해도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오늘부터 월급은 부동산으로 받습니다. 네. 이런 책에서 부동산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좀 네. 부탁드려볼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투자할 때 돈은 자는 시간에도 일한다. 네, 그게 사실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의 개념으로도 보지만 금융시장에 있는 하나의 투자 상품의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빌딩들을 봤을 때 IMF 이전에는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였어요. 근데 금융이 완화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고 리츠가 설립이 되면서 주식회사처럼 수많은 주주들이 모여서 그 빌딩을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주택시장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리츠라는 상품으로 다 묶을 수는 없으니 개인이 아파트 한 채 한 채를 혹은 빌라 한 채 한 채를 투자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에 투자를 했을 때 그거에 맞는 임대 수익률이 나오면 투자 상품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하면은 보통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은 내가 얼마를 주고 이 집을 샀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갭 투자로 했다라고 하면은 2년 뒤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익률이 예측 가능한 투자 방식으로 바뀌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남의 아파트 이렇게 보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33%, 서울 평균은 한 50% 내외,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는 매매 가격은 엄청 높은데 네. 전세 가격이 33%밖에 안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도 투자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안에는 이렇게 월세로 투자할 만한 아파트는 사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이 집을 돈 주고 샀을 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치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집을 나중에 돈으로 바꿨을 때 가치가 오를 거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즉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가 더해졌을 때 매매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반대로 전세나 월세 가격은 내가 현재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가치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집을 잠깐 빌린 거지 이걸 다시 돈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나중에 미래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더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요만큼인데 미래에 이게 더 좋아질 가치는 이만큼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월세 수익률은 나올 수가 없죠.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가 그럴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보면은 거의 한 매매가랑 전세가가 한 20%, 30%밖에 안 되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절대 월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안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 집을 사는 소비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갭 투자는 이제는 조금 끝나지 않았나? 네. 갭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도 좀 책에서 해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좀 뭔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갭 투자의 방식은요, 사실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갭 투자의 유용성은 크게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에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불분명성에 있고요. 세 번째는 시장의 불분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는 갭 투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출로 활용을 해서 작은 투자금으로서도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오르면 더 큰 수익을 누리는 방식으로 택했어요. 그게 레버리지 효과인데 그게 가격이 오를 때는 항상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역 레버리지 효과가 나서 그 악영향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 1억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 전세를 놓고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게 1억 2천이 되면은 2천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버는 겁니다. 근데 그 1억짜리 아파트가 8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 돈 2천만 원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집값이 8천만 원이 되었는데 전세금이 8천만 원에 머무르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7천만 원으로 같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오히려 내 돈 1천만 원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장이 바뀌는 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 번째 말씀드린 시장의 비예측성이에요. 내가 리스크를 예측하지 못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 방식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집을 팔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전세금 올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세금은 명확히 부채입니다. 부채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는 가격이 올랐을 때 반드시 팔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 집을 사야 되는 건데 이 집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날 것이냐, 그 시기가 언제일까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는 상대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갭 투자보다 월세 투자가 좋은 장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월세 투자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우선 월세 투자는 대출을 본인이 일으킵니다. 대부분 본인이 일으켜서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큰 자금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셔도 되는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리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그 금리보다 높은 임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이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고객도 명확합니다. 고객은 누구겠어요? 이 집을 나중에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들어와서 살 임차인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저한테 월세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팔아야 되는 시기도 명확하지 않으면 갭 투자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면서 세금도 내야 되고요. 유지비도 내야 되고,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그건 제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월세 투자는 만약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월세 자체는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대부분 시장의 월세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다시 시장이 오르기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조급한 마음이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조급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거는 불안함에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월세 투자는 그런 조급함에서 조금 나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월세 투자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 네.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월세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아주 원론적인 예이지만 돈을 먼저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드가 일단 있어요. 네, 시드를 먼저 모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꾸준히 모으지 않고 금방 모은 돈으로 금방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에 대한 판단이 항상 신중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빨리 돈을 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돈을 모으는 습관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내 노력에 의해서 돈을 모아야만 투자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합니다. 힘들게 모은 돈 금방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신중하게 뭐를 하느냐? 그때부터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한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3.5% 이자를 받는다. 그럼 3.5% 이자를 원금 손실 없이 받을 것이냐? 혹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임대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온다. 혹시 원금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6%짜리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넣을 거냐라는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만약 내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해 라고 하면 이제 6%짜리 아파트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지역에 한정되는 곳 외에 수많은 지역에 내 목표 수익률에 맞는 투자 상품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교차로 우리가 검증하는 거는 그 지역에 또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틀이 점점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촘촘해지는 수많은 필터링 효과를 거쳐서 나한테 맞는 상품을 딱 사야 이거를 어느 정도 오래 가져갈 수 있고 가격이 떨어져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쉽게 한 것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얼마 정도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좀 월세 네. 수입을 좀 받을 수가 있나요? 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런 월세 투자를 한 13년 전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하우스 푸어 시대 있잖아요. 2013년도, 예, 예. 14년도. 네. 네, 그때 부동산은 끝났다 막 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맞아요. 시대였는데 저도 그때 회사원이었고 그때는 이제 의정부시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임대 수익률이 6%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6%짜리 상품을 선택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6%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안정적으로 6%는 계속 들어오는 거고 월세는 깎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해도 수익률이 한 5%대 이 정도로 낮아지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도 나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짜리 상품으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계속 월세를 받았죠. 네, 계속 월세를 받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계속 바뀌어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가격 자체가 오르기 시작한 장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세는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수익률이 안 좋은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과감히 팔아버렸습니다. 그때가 대부분 21년, 22년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꼭지를 알고 팔았냐라고 하는데 사실 꼭지엔 팔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다 팔았고 떨어져 있을 때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장인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월세 받는 아파트 중에 수익률이 높은 걸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하고 평수가 좁은 아파트가 월세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한 4, 5천만 원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가격에서도 가능은 하군요. 네. 요즘에는 뭐 다주택자 이제 규제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세금의 불리함이 좀 있잖아요. 네. 꼭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입지 분석하는 거랑 주택을 입지 분석하는 거는 틀 자체가 다릅니다. 예, 주택은 뭐 교통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고 도로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뭐 학군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수많은 요소들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상권은 교통 접근성 크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요의 접근성을 저희는 더 먼저 봅니다. 근데 그 수요는 주택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 리브하는 사람들인데 상가는 이 물건을 살 사람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선택할 때는, 즉 상업용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부동산만 봐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업종, 어떤 컨텐츠가 들어오냐까지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거용 부동산으로 접근을 해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약간 인상 깊게 들었던 네. 건 그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이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다시 교체해야 될지 이런 맞습니다. 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부동산 자산을 리밸런싱을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특히 월세를 받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받는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요. 분리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급여랑 합쳐져가지고 확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속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팔아줘야 되는 겁니다. 팔아주고 또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수익률에 맞는 지역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경제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아우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뭐 아까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라고 했으니까 네. 월 한 160만 원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조금 세금 혜택에서는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또 한 번에 올랐다 그래서 모든 집을 1년에 다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또 그 합산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는 뭐 하나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아, 굉장히 좀 복잡한 좀 과정도 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반대로 좀 뭐 이런 아파트는 좀 피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조건도 혹시 있나요? 피해야 될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월세가 잘 나가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언제 되는지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아파트가 월세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다. 혹은 활발하지 않은 아파트다. 이게 보입니다. KB부동산 어플도 그 월세가 잘 아유, 실거래가 그렇습니다. 잘 시키는데요. 네, KB부동산도 잘 쓰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높은 아파트가 좋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분명 공실기간이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실기간이 긴지 아닌지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즉 내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 나중에 팔 수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하면 황금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팔립니다.
근데 부동산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안 팔리는 건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을 꼭 봐야 되고, 황금성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실거래가로 실제로 거래가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